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18분입니다. 우리나라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74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런 저출생 문제는 단순히 어떤 사회 현상뿐만이 아니라 노동력 감소 또 경제 성장 둔화를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가 될 텐데요. 일각에서는 이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독일이나 영국 같은 나라에서 그 이민 정책을 도입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민 정책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볼까요? 연서대학교 인구와 인재연구원 부원장이신 이종관 경제학과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2주 전이었나요? 그 김현철 이제 연세대 그 인구와 인재연구원장님 모시고 이제 우리나라 저출생 고령화 문제를 이제 짚어봤는데. 사실 한국은 끝났다라는 그 논란이 된 유튜브 영상까지도 잠깐 좀 소개를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얘기 하지 않더라도 지금 저출생 고령화 문제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계속 얘기되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학과 교수님 오랫동안 연구해 오신 거로 알고 있는데 입장에서 우리나라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지금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건지 좀 먼저 좀 진단을 해 주신다면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이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지적을 해주신 것 같고 네. 사실 너무 먼 미래를 얘기할 거 없이 이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저희 동네만 봐도 사실 초등학교 학생들이 다니는 이제 피아노 학원이나 태권도 학원 같은 데를 보면 이제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그 피아노 학원이나 태권도 학원을 운영하시는 이제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소득이 완전히 반토막이 나는 겁니다. 2015년에 이제 44만 명이 출산했었는데 출생. 네. 2024년에는 이제 23만 명, 완전 반토막이 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 좀 천천히 떨어지면은 이제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좀 여러 가지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이제 플랜을 짠다든가 하는 계획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빨리 떨어지면은 네.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소득이 팍팍팍 줄어들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피부에 와닿게 이제 계시는 곳에 동네 학원을 네.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우리 전 사회에 곳곳에 그렇죠.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15년에 44만이었는데 24년에 23만이면 거의 절반 가까이 한 10년도 안 돼서 떨어졌다 그렇죠. 이거지 않습니까? 예. 합계 출산율이 0.74니까 불보듯 뻔한 예고였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예. 근데 이제 저출생이란 문제가 당장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해결을 좀 한다 하더라도 이게 아이를 낳아서 이제 성인이 돼서 경제활동 인구로서 이제 활동을 할 때까지 시간이 워낙 걸리다 보니까 결국은 그 빈 공간, 시간,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결국은 적극적인 이민 정책 도입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부터 이제 지금처럼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하지 않을 때도 인력이 부족한 문제는 한국에 계속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점점 더 심해질 것이고 우리나라 인력 부족이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같은 데서는 이제 구인난이라고 해서 네. 이제 흔히 말하는 3D 업종 같은데 이제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 이제 미래에도 보육이나 간병 이런 데 굉장히 이제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러면 당장의 유의미한 변화를 위해서는 이제 이민밖에 답이 없는 게 생각을 해보시면 인구가 늘어나려면 더 많이 태어나거나 덜 죽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이제 국내로 들어오거나 그 세 개밖에 없는데 앞에 출생이나 사망에서는 이제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망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네. 거고 출생은 이제 이미 지금 저출생이고 예. 고령화된 거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인구 이동밖에 없다. 여기서 네. 인구 이동이라는 것은 인구 유입, 그렇죠. 이민을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독일, 영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한참 전부터 이민 정책을 추진했던 거 아닌가요? 네, 옛날부터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민 선진국이죠. 그 네. 나라들은 이제 다양한 이제 외국 인력들을 받으면서 특히 정주화가 이루어지고 네. 또 그로 인해서 약간 이익들도 있었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나 사회적 갈등 같은 것들도 많이 있었죠. 네, 그래요. 네. 그런데 지금 독일이나 영국 같은 경우도 그 합계 출생률을 보면은 우리보다 높잖아요. 네. 그런데도 훨씬 전부터 준비를 했고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너무 예. 늦은 거 아닌가요? 어떤가요? 네, 이미 약간 늦은 측면도 있고 근데 예. 한 가지 괜찮은 거는
이제 한 10년 정도 이제 여러 연구 결과를 추산을 해보면 10년 정도 조금 시간이 아직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네. 지금 이 시간 코로나 이후에 이제 장기적으로 인구 구조 변화가 아주 빠르게 나타나기 전에 네. 조금 유의미한 정책적인 변화들을 이제 추진하는 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른 나라들은 그러면은 이민 정책을 추진했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해보니까 이런 게 좋더라. 어떤 겁니까, 교수님? 결론적으로는 이제 대부분의 선진국들에서는 대부분 고령화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저숙련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부족한 인력을 메우면서 네. 이제 이분들이 들어왔다가 네. 이분들이 이제 장기적으로 여기에 이제 거주를 하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정주화가 되고 가족을 이루고 이제 아이를 낳고 하면서 이제 사회에 편입이 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먼저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기존에는 단기적으로 인력만을 받아서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들이었다면 네. 이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제 국가에 들어오게 한 건데 이게 계속 아까 말씀하신 정주화가 네. 된다라는 거는 조금 오래 살다 보면 결국 세금도 내고 사회보험료도 납부하고 뭐 이러다 보면서 사회의 어떤 시스템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어떤 요인이 된다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교수님께서 이제 연구하신 거 보니까 이민자 유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계속 해오셨던 거잖아요. 예, 예. 네.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이민을 그러니까 이민자 정책을 왜 취했나 이걸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얼마 동안 기간 동안에 어떤 나라들을 연구를 하셨는지 그래서 어떤 상관관계가 있었는지 좋은 점과 나쁜 점 이거를 좀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네, 저는 이제 박사과정 때 이제 미국 대상으로 한 이민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 한국에 이제 들어온 이후로는 이제 한국의 그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국내 연구를 많이 했었고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현재 상황에서 지금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이제 이민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사회적으로 치러야 할 비용들도 있겠지만 이제 저희 이제 실제 데이터 인과관계로 해석할 수 있는 연구를 이제 해석을 해보면 우리나라에서 인구 대비 외국인이 1% 증가했을 때 우리나라 생산성이 이제 1% 정도 향상되는 것으로 이제 추산을 하고 있고요. 그 말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혹은 이민자들이 인구의 한 5% 정도 되는데 만약에 지금 벌써 5% 정도 돼요. 그래서 이미 다문화 사회로 진입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전부 다 이제 없어진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GDP가 5% 정도 줄어드는 우리의 소득이 5% 정도 줄어드는 그런 효과라고 체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몇 년부터 몇 년도까지 이게 지금 저희가 분석한 거는 이제 2010에서 15년을 대상으로 했고요. 5년 동안 조사했더니 그러니까 1% 인구가 증가할 때 성장률이 1%라고 그러셨나요? 생산성. 네. 지금 아까 인구의 한 5% 정도가 외국인이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예. 그러면 체류 외국인이 한 26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2024년 기준으로 5.2%고요. 그중에서 한 100만 명 정도가 취업자 수라고 보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5%가 넘으면 다문화 사회에 진입을 했다라고. 그럼 우리는 다문화 사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미 다문화 사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주로 많이 와 있는 그러니까 그 국적은 어느 나라죠? 중국? 네, 중국. 분들이 많고요. 근데 최근에는 되게 다양한 분들이 들어오고 있고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조선족이라고 부르는 제중 동포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고 고용허가제 같은 경우는 이제 베트남이나 뭐 네팔 이런 동남아시아 국가들 그 외에도 뭐 결혼 이민자나 유학생 이런 다양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고용허가제 많이 이제 익숙하다고 생각하시는데 막상 고용허가제가 뭔지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설명을 해주신다면. 고용허가제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인력이 부족한 산업의 중소기업에서 합법적으로 이제 외국인 근로자 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이런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전제 자체가 단기 순환형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그래서 단기 순환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뭐 4년이면 4년, 5년이면 5년이 지나면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주화를 방지하고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이민자들을 정착시키는 거에 여러 가지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인력 부족한 부분만 해결해 보자 해서 2004년에 도입된 제도가 이제 고용허가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4년이면 지금 벌써 한 20년이 넘었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위해서 마련된 제도인데
지금 말씀하신 게 정주와 이민하고는 같은 단어로 사용하면 되는 건가요? 그런데 아까 단기적으로 왔다가 다시 또 허가를 또 받아야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몇 년 주기로 그렇게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보통 4년 10개월까지 일하실 수 있고요. 근데 이제 한 사업장에서 성실하게 오랫동안 근무를 하시면 이제 잠깐 본국으로 다시 돌아가셨다가 다시 4년 10개월을 하실 수 있고 이제 맥스 한 10년 정도까지 일하실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럼 이민하고 고용어자가 들어와서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정확히?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민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정주화, 그러니까 가족이 같이 오고 여기서 이제 국민처럼 살아갈 수 있는 국적을 취득하는 걸 이민자라고 꼭 해요? 국적을 취득하진 않아도 뭐 영주권이라든지 이제 기본적인 전제 자체가 정주를 이제 하는 거를 이제 이민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들어와서 뭐 4년 10개월 이렇게 해서 연장하는 경우는 이민자라고 보진 않는다는 건가요? 큰 틀에서는 이민자라고 봐도 되겠지만 일단 정확한 의미에서 이민자는 아니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 가족을 데려올 수 있는 거가 금지가 되어 있고요. 고용허가제 근로자 같은 경우는. 그럼 이민자 유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서 아까 인구 대비 외국인이 1% 증가하면 우리 경제 생산성도 1% 향상된다 이렇게 보신 거잖아요. 그건 다른 나라도 그랬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제라는 게 규모의 경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저출산 고령화를 걱정하는 이유는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서 당연히 도움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상황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학력이 높은 나라고요. 그래서 되게 고숙련인 반면에 그래서 저숙련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 있고요. 반면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은 저숙련 중심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 일자리에서 경쟁이 일어나면 이제 외국인이 늘어났을 때 우리나라 사람의 임금이 떨어지고 고용이 줄 수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이제 인력이 부족한 부분을 중심으로 저숙련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보다는 여러 가지 상호 보완적, 그러니까 내국인이랑 한국인이랑 하는 그러니까 외국인 한국인이 일하는 직무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그러니까 고학력 전문직 같은 경우는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와도 나의 일자리가 뺏길 것이다 어떤 위협감, 위기감을 좀 덜 느낄 텐데 뭐 건설 현장이라든가 뭐 일용직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지금 우리도 힘든데 들어오면 더 뺏기는 거 아닌가. 그래서 단기적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이다라고 위기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기본적으로 그런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또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을 보면 똑같이 저숙련 인력이어도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우리나라 말을 잘하죠. 근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한국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언어를 쓰지 않는 직종으로 이제 좀 전문화가 이루어지는 반면에 이제 건설업이나 뭐 일용직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아주 장기적으로는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 일자리를 하시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언어나 뭐 인지적인 직무로 이동하게 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숙련된 쪽으로 가고 조금 더 전문직 쪽으로 가면 결국은 다 같이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 건가요? 어떤가요? 그래서 뭐 고숙련 외국 인력,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저숙련 외국 인력 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고숙련 외국 인력은 사실 받을 수 있으면은 받을 수 있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어느 정도 경쟁 효과는 있겠지만 이분들은 이제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기여하고 생산성을 높이고 긍정적인 외부 효과를 주는 것들이 훨씬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큰 대기업에서 아주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게 되면 그 회사가 잘 되겠죠. 그럼 그 회사에서 한국 사람들을 더 고용할 수 있고 그런 이런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뭔가 큰 틀에서 변화를 일으킬 때는 긍정적인 면도 생각하지만 또 부정적인 면도 많이 들여다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종국에는 우리가 좋으려고 한 건데 우리 내국인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가장 이제 걱정하는 게 이런 거예요. 뭔가 범죄의 확률이 높지 않은가? 뭐 안전한가? 또 외국인 근로자들, 노동자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에서는 조금 더 강력 범죄가 있었다라는 이렇게 막연한 생각 혹은 데이터도 있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교수님? 그래서 실제로 말씀하신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치러야 될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 도움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공짜 점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치러야 되는 비용이 있고 비용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실제적으로 안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늘어난 지역에서 보면 교육 시설 같은 게 줄어들게 되고요. 뭐 쓰레기 배출량이 늘어나고 뭐 교통사고 건수가 늘어나고 데이터에서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거 몇 년 동안 보신 거예요?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이제 5년.
그동안 본 거고 이제 그거가 실제적인 안 좋아지는 부분이라면 한국인들의 인식에서 안 좋아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외국인이 밀집된 지역에 사는 한국인들은 네. 우리 동네는 뭔가 안전하지 않아? 우리 동네는 뭔가 편의시설이 안 좋은 것 같아. 네. 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많이 늘어나는 경향들이 있고요. 그게 뭐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맞습니다. 이렇게 느끼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외국인 때문이라고 물어보지 않았고 네. 그냥 우리 동네에 그 생활 환경에 만족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거에 부정적으로 응답하는 비율이 훨씬 높았던 거죠. 그렇군요. 혹시 그 외국인 유입이 되고 더 많이 되고 이민 정책이 좀 더 활성화된다라면 지금의 저출생 그리고 저출생이 또 지방 소멸을 불러일으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문제도 어느 정도 좀 완화될 수 있다고 보시나? 연구에서도 그런 걸 좀 해보셨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당연히 이제 도움이 될 텐데 이제 세부적으로 지역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적절한 정책적 개입이 없으면 오히려 수도권 집중은 더욱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절한 정책적 개입이란 건 어떤 거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거죠? 이민자들이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예상하시겠지만 기회에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이라서 그렇죠. 지역 이동을 굉장히 빨리 하고요. 그러니까 이 수도권에 일자리도 많고 뭔가 돈 벌 수단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오히려 더 몰려가게 되는 그런 부작용들이 자국을 있고요. 떠나서 남의 나라 간다는 거는 어쨌든 기회를 맞습니다. 더 좋은 걸 갖고 싶은데 그 네. 안에서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계속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교수님?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외국인이 재외동포랑 고용어 과제가 있습니다. 네. 재외동포 같은 경우는 사실상 한국인에 준하는 그런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직업이나 이동에 제한이 없고요. 네. 이분들은 대부분이 수도권에 계십니다. 그래서 반면에 고용어 과제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인력이 부족한 데에 가야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비수도권에 많고 네. 이런 것들을 그래서 적절하게 정책적 개입 그러니까 고용어 과제 같이 부족한 부분으로 갈 수 있게 해주지 않으면 네. 오히려 더 수도권으로 몰려들게 되는. 근데 그게 말은 정책적 개입이 가능하지만 시장 경제에서 그게 가능할까요? 그렇죠. 온 사람들을 여기 가라 저기 가라 이렇게 정책적 개입이 말은 괜찮은데 실제로 가능한가? 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좀 궁금해서요. 세련된 개입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역을 제한하면 안 되고 네. 이제 우리나라의 지역별로 이제 산업 구조를 보게 되면 특정 지역에만 있는 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네. 산업으로 이 산업에서만 외국인 근로자를 받겠다. 그런 식으로 하면 어느 정도 이제 지역적인 편중은 지금처럼 외국인 좀 근로자 막을 수 지금 있겠죠. 그건 이제 고용허가제 개념에서 맞습니다. 말씀하신 거고 이민 정책을 할 때는요. 그럴 땐 어떻게 받아들이는? 우리가 왜 해외 이민 같은 거 보면은 뭐 투자 이민도 있고 네. 또 자기가 거기서 어떤 일자리를 가졌을 때 이민이 뭐 허락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고 교수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지금 장기적으로 외국인이나 이민자가 늘어나야 되는 건 맞는데 네. 너무 빨리 늘어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천천히 점진적으로 늘려야 된다는 거고 네. 그럼 어떻게 점진적으로 늘려야 되느냐 현재 네. 우리나라에 와서 이미 거주하고 계신 분들 고용허가제라든지 네, 네. 외국인 유학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중에 이제 우리나라에 남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더 정주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용허가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어떤 사업체에서 굉장히 많이 노하우가 쌓였는데 그 부분들이 다 없어지게 되고 또 기업 입장에서는 이분들을 이제 새로 고용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러니까 완전 밑빠진 독에 물 붓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남고 싶은데 보내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뽑는 거는 오히려 좋은 점들은 없애고 부정적인 부분들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왜냐하면 한국에 이미 많이 적응을 하셨는데 네. 또 새로 적응을 해야 되고 되게 위험이 높은 거죠. 이분 새로 오시는 분들이 어떤 분일지 모르는데 예를 들면 네. 범죄의 가능성이 더 높을 수도 있고. 근데 이미 여기 계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되신 분들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분들을 남게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 뭐죠? 그 점수 기반 이민 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건 어떤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선진국들에서 이제 주로 이제 국가 입장에서는 이제 고숙련 이민자들을 받고 싶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이 더 올 수 있도록 뭐 학력이 높다거나 뭐 투자를 하신다거나 그런 분들한테 이제 점수를 더 드리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제 우리나라의 현실을 조금 명확히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나라 현실에서 사실 고숙련 이민자가 우리나라를 선택할 확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현재로서는 예. 네. 하지만 다른- 앞으로는 또 경제적이 더 높아지고 하면은 좀 선택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잘 해야 되는 걸 거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미국이나 뭐 싱가포르, 홍콩과 비교했을 때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 우리나라가 좋은 선택지인가에 대해서는 네. 사실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연구를 하시면서 그 내국인 대상으로 이민에 대한 어떤 그 생각에 대해서도 물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민자들 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 말고 우리 내국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면 어떻게 해요? 이민 정책을 해야 된다 아니다 뭐 이런 거에 대한 게 어느 정도 비율로 나타납니까? 예상하시겠지만 논란이 굉장히 심하고요. 되게 네. 긍정적이신 분들은 되게 긍정적인 반면에 또 부정적이신 분들은 되게 부정적인 비율이 높고, 근데 뭐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혼재되어 있지만 조금 어느 정도 이제 이민에 대해서 이해가 높으신 분들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답할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마무리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손익을 따져서 손실을 많이 줄이고 사회적 반발도 좀 낮추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민 정책을 도입해야 될 텐데 우리가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또 방향성이 있으면 좀 제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는 이제 외국인이나 이민자들을 우리나라에서 받는 거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이미 5%를 넘었고 인구 구조 변화를 고려했을 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럼 어떻게 받을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여러 단기 중심의 외국인 정책들을 좀 정주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또 그런 면에서 사실은 경제적인 것들보다 사회문화적인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인식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언론에서 범죄를 보도할 때 뭐 예를 들면 외국인 범죄 이런 식으로 부각하기보다는 조금 다른 형태의 이제 보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세대학교 인구와 인재연구원의 부원장이신 이종관 경제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